예, 시작했죠. 요거 시작할 때 요거 마우스로 이 마우스로 그 카메라 작동하는 그 화면에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체형 컴퓨터를 하나 사갖고 이 촬영하는 카메라가 저 위에 달려 있어서 사용하기 편합니다. 그전에는 녹음해갖고 mp3 녹음해서 그걸 동영상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 중간에 단계, 그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건너뛸 수 있으니까 편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가 이렇게 잘 달려 있어서 어쩌면 유튜브 라이브로 보내는 거 있죠. 그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라이브 방송으로 대구사자 아카데미 그렇죠. 주로 이제 강독과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걸 할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늘 제 39강입니다. 알래스타 맥그리스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230쪽 소제목 2번 해서 과학이 적극적인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답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 이걸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바라는 건데 가능하지 않다 그런 대답을 하겠죠. 두 번째 접근법은 궁극적 질문들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첫 번째의 답은 아예 그 궁극적인 질문을 피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아예 그런 거 없이 그냥 현재 삶을 열심히 이렇게 사는 거로 최선이다. 그런 거죠. 과학이 결국에는 삶의 모든 근본적인 질문에 모두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답이 있는 질문이기만 하다면 말이다. 실제가 하나의 풍경과 같다면 이런 묘사가 이 맥그레스 글에 자주 나옵니다. 실제가 하나의 풍경과 같다면 풍경, 뭐 지도, 뭐 내러티브, 그림, 뭐 그렇게 나오죠. 풍경과 같다면 실제 리얼리티가 하나라고 한다면 하나로서 그렇게 그릴 수 있다면 아무리 그게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잡아낼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실제가 하나의 풍경과 같다면 그 중에는 과학이 당장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는 아니네요. 하나의 풍경과 같다면 풍경이니까 여러 전망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여럿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이 당장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과학은 삶의 모든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만약 과학이 대답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답이 없는 질문이다. 여러 입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맥가레스의 입장은 아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리처드 도킨스는 과학이 삶의 모든 위대한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답할 수 없다면 내일 혹은 모레 미래에는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과학이 우주에 대해 어떤 의미도 드러내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유일하게 합리적인 결론은 찾아낼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장이 조금 까다로워요. 과학이 우주에 대해 어떤 의미도 드러내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의미. 사실은 좀 드러낼 수 있지만 의미는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블랙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과하게 말할 수 있지만 왜 있어야 되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유일하게 합리적인 결론은 찾아낼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과학이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과학자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다. 세계가 의미는 없다. 과학이 찾을 수 없는 건 없다. 이제 그죠? 과학 실증주의적인 입장이에요. 그의 논평은 되풀이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인용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기본적으로 어떤 설계도, 목적도, 선악도 없고 무심하고 무정한 무관심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기대할 법한 특성을 정확하게 가졌다. 뭐, 모른다 이거죠. 의미는 찾을 거 없다. 그냥 그렇게 있을 뿐이다. 도킨스는 보편적 다윈주의, 다원과 다윈 이게 비슷비슷해서요. 정확하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도킨스는 보편적 다윈주의 사상을 전개하여 보편적 다윈주의라는 말이 있다면 특수한 혹은 개별적 다윈주의가 있다는 말도 되죠. 전개하여 의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보편적 다윈주의는 종의 기원에 대한 다윈의 잠정적인 과학 이론을 부풀려 의미와 도덕에 관한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방대한 메타서사로 삼는다. 메타서사, 메타, 내러티브, 거의 형이사죠. 의미를 찾는 작업이죠. 도킨스는 이런 다윈주의 메타서사를 지침으로 삼아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을 만들어내는데 그중 몇 가지는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2014년에는 태아가 다운 증후를 앓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된다면 산모가 임신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부도덕한 일일 거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랬나요? 아주 냉정한 과학자의 판단입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두 번째 치고 그렇습니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다운 증후군 아이를 키우면서 오히려 생명에 대한 더 풍요로운 시각을 얻는 부모들이 있고요. 다운 증후군 앓고 있는 아이들의 삶이 무조건 불행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운 증후를 앓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다, 무조건 더 행복하다는 이게 전제가 성립돼야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도킨스는 한 임신한 여성이 그 앞 대목에서 이 맥크레스가 궁극적 질문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되면 도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앞 대목에서 그 칸트의 도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도덕 윤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 앓는 아이가 자기 태아라고 할 때 그 산모가 계속 임신을 유지하는 거 하게 하는 거예요. 부도덕한 일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건 과학 아주 냉철한 혹은 냉정한 과학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궁극적인 것에 대한 질문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조금 더 편안하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이걸 절대화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다운증후군 앓고 있는 아이도 제한적으로 사는 거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제한적으로 살거든요. 그거를 상대적인 가치를 절대화하게 되죠. 과학주의에 떨어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도킨스는 임신한 여성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임을 알게 된다면 심각한 윤리적 고민에 빠질 것 같다고 인정하자. 그건 맞는 얘기죠. 그 여성에게 대답하면서 그런 도덕적 지침을 제공했다. 네, 저에게 그런 문의가 온다면 대답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그 임신한 여성의 태도가 중요하겠죠. 자기가 그걸 감수하겠다 하면 장애인이라고 하는 걸 알아도 출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킨스가 트위터에 올린 다음 글이 무심하고 냉담한 답변이라고 여겼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습니다. 낙태하고 다시 아기를 가져요.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그런 아이를 낳는 것은 부도덕한 일일 겁니다. 참 대단하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조금 너무 나갔는데. 힘듭니다. 이 다운증후군 아이를 키우는 게. 도저히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런 아이를 낳는 걸 부도덕하다고까지 얘기한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좀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종족을 더 순수 혈통을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들, 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랬을 텐데, 그게 허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도킨스의 도덕적 판단,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성급하게 내놓은 적절치 못한 말로 여겼고 많은 이들은 조롱거리로 삼았지만 이 판단은 그 근거가 된 다윈주의 메타서사의 논리와 완전히 일치했다. 그 보편적 다윈주의에 어긋나는 거니까 다운증후군은 제거해야 진화의 속성에 따르는 거죠. 그러면 이 메타서사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낯설죠. 메타는 뭘 넘어서라는 뜻입니다. 메타피직, 피직은 물리학이죠. 피직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이죠. 형이상학 철학이죠. 그런 것들은 뭐 물리, 생물 이런 논리 계산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걸 다뤄요. 말하자면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것들이 메타 피직입니다. 그래서 메타라고 하는 걸 접두사죠. 여기저기 붙여서 새로운 개념을 학자들이 만들고도 있습니다. 메타 에틱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에틱스, 윤리죠. 윤리 넘어. 그러면 메타 서사는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비판자들이 볼 때 그것은 21세기의 논쟁이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등장한 형이상학으로 부풀려진 다윈주의에 해당한다. 메타서사가. 내러티브 이런저런 대화, 삶이 들어있는 그런 것을 넘어서 어떻게 진화의 힘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사냐. 그런 관점을 메타서사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됩니다. 도킨스는 다윈 본인이 지지하지 않았고 별로 공감하지도 않았을 관점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바꿔놓았다. 이 다윈주의 이데올로기는 조지 슈타이너가 대체 신학이라는 도발적 이름을 붙인 것에 해당한다. 그런 것도 붙였어요. 처음 들어본다. 대체 신학, 알터너티브 디얼러지예요. 대안적인 신학이라는 거죠. 대체? 그건 맞죠? 영어, 알터너티브. 슈타이너가 신학에 그런 이름을 붙였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구조와 이 열망이 전략과 효과 면에서 볼 때 종교적인, 물론 이름은 종교적이 않지만 신념 체계이다. 찾아보겠습니다. 예, 슈타이너 체계 각도 15번입니다. 7장에 각주 15번 조지 슈타이너 제목이 노스탈지어 푸드 앱솔루트. 제목이 좀 특이하네. 노스탈지아 향수병이란 노스텔저 향수 그런 의미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For the absolute 절대를 향한 노스텔자 고향을 그리는 마음 뭐 그런 것들이죠. 노스텔자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건 아니지만 근데 종교적인 신념 체계라고 하네요. 도킨스가 이 부분에서 직면한 주요 난점은 다윈의 잠정적이고 수중의 여지가 있는 자연선택 이론이 보편타당한 의미의 서사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게 다윈에게서 진화는 좀 역동적이에요. 열려있는 체계입니다. 근데 이 도킨스에 와서는 그게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는 여러 세상을 볼 수 있는 관점 중에 하나인데 이 도킨스에 와서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관점으로 오해된 겁니다. 결국 도킨스는 다윈 접근법의 잠정성을 정당하게 강조한 바 있고 그것은 다윈의 이론이 다른 모든 과학 이론들과 공유하는 바인데도 말이다. 잠정성 영원한 게 아니라 일시적이다, 잠정적이다. 그걸 이제 말을 했는데도 이렇게 고집을 피운다는 거죠. 또 인용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져서 21세기에 우리 후계자들이 다윈주의를 버리거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수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도킨스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긴 했다는 거죠. 다윈주의를 내세운 도킨스에게서 인정할 만한 부분을 찾자면 과학이 더욱 강력한 문화적 견인력을 갖기 위해서는 도덕적 가치들을 펼쳐나갈 기반이 될 만한 실제에 대한 깊고 넓은 서사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을 올바로 깨달았다는 점이다. 요거는 도킨스가 바로 봤다는 거죠. 도덕적 가치들을 더 넓게 펼쳐나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다윈의 진화 체계만 갖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다. 과학의 입장에서 그 얘기입니다. 합리주의 모범이라 불렸던 노벨상 수상자 피터 매더와는 과학이 가치와 의미의 질문들에 대해 질문들에 대해 탄탄하고 신뢰할 만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견해를 매우 사례 있게 깊게 비판했다.
과학이 그런 일을 할 수 이게 좀 곤란하지 않냐 그런 주장인가 보죠. 리처드 도킨스는 그를 피터 메더워를 현대 과학자들의 주요 대변인이라고 부른 바 있다. 높이 평가했군요. 매드버는 자기 분야를 포함해 모든 학문의 강점과 약점들을 인식하고 인문학에 창의적이고 건설적으로 기꺼이 관계를 맺음으로써 과학계 저 너머에서까지 존경을 받았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신비주의적인 허튼 소리를 발견하면 주저없이 비판했는데 신비주의적인 허튼 소리, 신비주의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과학자는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요. 예를 들자면 공주 신색, 색즉 시공 이런 것들이 좀 신비주의적 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신비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헛된 소리인데 그렇게 발견되면 주저없이 비판했는데 프랑스 고생물학자 테야르드 샤르댕의 진화에 대한 신비주의적 견해를 함적 사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믿을 만한 것이라고 일축한 사례는 유명하다. 그런가요? 테야르드 샤르댕의 진화에 대한 신비주의적 견해 샤르댕은 높이 평가되는 가톨릭 신학자거든요. 오메가 포인트 뭐 그런 얘기를 했으니 이게 이제 신비주의적 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냉철한 과학자의 눈으로 볼 때 그거는 과학이 아니다 그 얘기죠. 비판했어요. 테오르트 샤르댕은 높이 평가되는 신학자고 고생물학자인가? 생물학자. 근데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군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매더워는 과학이나 이성의 범위를 과장하는 일의 위험을 잘 알았다. 그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젊은 과학자들은 이성의 필요성과 충족성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합리주의자가 자신들이 자신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 제기하는 많은 소박하고 순진한 질문들에 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선언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방법론으로 모든 것을 다 궁극적인 것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건 잘못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매드워가 테아르드 샤르댕을 비판했다고 하는 건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도킨스와 같이 상당히 냉정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그런 걸 견지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마저 젊은 과학자들이 좀 실수할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한 거죠. 그러나 합리주의자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 제기하는 많은 소박하고 순진한 질문들에 답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선언했다. 과학적 몇 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전망만으로 인간 삶의 깊이들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박한 질문들에 답을 얻고자 합리주의를 바라보지 않는다. 합리주의가 또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런데 글 읽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합리주의를 여기서 좀 비판한다고 해서 합리주의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 잣대로만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합리주의는 그렇게 바라보려는 시도조차 난무하기 때문이다. 뭐라고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설명 더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냥 가장 뭐 와 닿는 걸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저 두 사람이 어울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그런 만화 영화도 있었죠. 그 아주 예쁜 여자하고 좀 괴물처럼 생긴 남자가 그건가? 뭐 다른 건가? 셰익스피어의 희곡에도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합리주의자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거 왜 그렇게 하냐? 그건 전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 시도조차 나무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비합리성까지 이렇게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이 합리주의로 일방적으로 흐른 사람들은 신을 얘기하는 걸 이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의롭고 전능한 신이 없을 것 같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신을 찾아? 그건 좀 이상한 거지. 그것 자체를 이제 나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과학의 한계에 대한 매더워의 입장은 도킨스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 매더워는 종교와 형이상학의 몫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던 초월적 질문들과 자연과학이 권위있게 다루었던 물질적 우주의 조직과 구조에 대한 질문들을 구분했다. 종교와 형이상학의 몫과 그리고 자연과학이 다루는 물질의 세계 이건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매더워는 과학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바깥에서 뭐가 이제 잠깐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체부가 왔다 갔습니다. 매도어가 이 도끼스하고 입장이 다르다. 그걸 지금 맥그레스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대답할 수 없고 앞으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대답할 힘을 갖지 못할 질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도킨스 같은 입장에서는 과학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 거야. 그 얘기고 매도어 같은 입장은 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야. 그죠? 맥그레스는 당연히 후자 매도어에 가깝습니다. 뭐 저도 당연하게 그 입장이죠. 뇌를 분석하고 그 약물 치료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영적이고 지적인 활동들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얘기가 되면 너무 또 어려운 거고, 저도 제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부분인데, 더 나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매더워가 교조주의적 실증주의자라고 부르며 물리치는 사람들, 교조주의적 실증주의자, 아주 실증적인 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아주 절대화하는 사람들, 교조적으로 한다는 거죠. 거의 신앙처럼 그를 밀어붙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조주의적 실증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매더워의 이런 질문들, 그 과학이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다.
이런 질문들을 조롱하고 얼간이들만 묻고 이런저런 사기꾼들만 대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짜 질문 내지 사이비 질문이라고 일축할 것이다. 신이 이 인간의 자기 투사에 불과하다. 그런 것으로만 보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유치하고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 각주 22번 찾아볼까요? 22번. 피터 매드워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군요. Advice to a young scientist. 젊은 과학자들을 향한 조언, advice입니다. 매드워는 이런 식의 말뿐인 답변이 사람들을 공허하고 불만족스럽게 한다고 말한다. 질문을 던지는 당사자들에게는 실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